국내에서 금융 완화를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테이퍼링 가능성을 논의를 했고요. 한국은행도 통화정책 정상화가 지연될 경우에 부작용이 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4%로서 높였고 내년도 3%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잠깐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경제에서는 실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으로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고요. 금융통화위원회 자체에서 결과는 당연히 금리는 동결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별달리 관심을 모으지 못했었는데 우선 두 가지였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는 경제 전망치를 상당히 높인 거, 또 하나는 금리를 계속해서 낮은 상태로서 갖고 가는 것도 좋은 건 아니다, 이런 거였는데 우선 한번 좀 여쭤볼 건 경제 전망치입니다. 올해 4.0%로 성장률 전망을 높였고 내년도도 3.0%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른 기관보다도 상당히 좀 높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있으니까 굉장히 또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상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높인 배경하고 그다음에 달성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투자가 얼마만큼 증가를 할 때 성장률이 얼마만큼 올라갈 것 같다라는 걸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군데 안 되죠. 그 중에 한 군데 한국은행인데 예. 가장 최근에 나온 정보가,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이 경제 전망을 하고 난 다음에 한국은행 어제 경제 전망 나오기 전에 나왔던 정보가 우리나라가 반도체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년에 끝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반도체 대규모 투자를 반영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성장률이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걸 반영해서 성장률 전망을 상향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반도체나 자동차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투자에 어떻게 보면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차로 바꾸기 위한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반도체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중 패권 경쟁하고도 관련돼 있지만 여기서 한국과 유럽도 아마 반도체 공장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경기 사이클이 이 자동차 반도체, 사실 하나의 산업에서 투자가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만 가지고도 글로벌 경기 사이클 하나를 끌고 갈 수 있는데, 그렇죠. 가령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지금은 전기차에다가 반도체 두 가지가 끌고 가고 있어서 이번에 경기 사이클은 과거에 보던 것보다 상당히 좀 강력하고 확장 기간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투자가 일단 상당히 좀 역할을 많이 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시네요. 반도체하고 전기차 투자가 동시에 겹치니까 상당히 좀 위력적일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관심을 끌었던 게 금리 관련한 언급이었습니다. 정확한 코멘트는 통화정책 정상화가 지연될 경우에 부작용도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면으로 딱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열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꼭 금리 인상을 이야기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 말고도 한국은행이 여러 가지 해놓은 게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꼭 한 건 아니지만 시중은행들이 부실을 좀 실제로 옛날 같았으면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대출에 대한 부실을 잡았는데 그걸 이제 굉장히 완화적인 방식으로 해놓은 것도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이라 볼 수 없지만은 이게 시중의 유동성 관리 이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꼭 금리 인상이 아니더라도 지금 극도로 비정상적으로 완화 정책이 쓰이고 있고 시중에서 이제 이 상태를 계속하게 되면 버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모든 걸 다 너무 이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이제 바꾸겠다라는 거죠. 미 연준도 그렇거든요. 연방기금리 올리겠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장기 금리가 너무너무 낮다라는 이건 물론 연준이 제가 볼 때 잘못한 부분이 커요. 예. 작년 12월 달에도 자산 매입을 이제 계속 유지를 하고 그거를 뭐 앞으로 고용이 정상화될 때까지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 연준이 그걸 이제 되돌리는 거는 극도로 낮은 장기 금리를 올라가게 하겠다라는 거지 연방 예. 기금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도 그게 반드시 기준금리 인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렵고. 예. 네, 그 기준금리 말고 이렇게 저렇게 해놨던 것들을 좀 정상화시키자. 지금 상태는 너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식이고 이 상태 지속하면 우리 버블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비정상적인 정책을 현실화시키는 방안 쪽으로서 좀 얘기가 됐다라고 하면 일단 비정상적인 거를 현실화시킨다. 비정상적인 것이 어떤 거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까요? 그 작년에 팬데믹 때 이제 썼던 건데 예. 그러니까 가령 은행들이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는데 은행도 사실 이 기업 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면이 많은데 예. 연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 부실을 우리가 떠안을 테니 너희들이 대출 내줘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거와 조금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하던 총액 한도 대출 뭐 이런 거 비슷한데 은행이 어떤 요건을 갖춘 기업들한테 대출이 나가면 이걸 한국은행이 자동적으로 그 돈을 은행들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그것도 예. 이제 가장 낮은 제로금리로 예.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화에서 이제 은행들은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대출을 확 늘려버린 건데 예. 요거를 그대로 두면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 별로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금리 정책 이외에 그러니까 완화 정책이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 전에 이런 것들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예. 또 한국은행이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은행 감독 차원에서 이게 은행이 부실을 그러니까 기존에 이자를 안 갚으면 뭐 3개월 안 갚으면 뭐 이걸 뭐 충당금을 쌓고 이런 규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나가 있는 대출을 원리금 상환을 계속 유예시켜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걸 옛날 방식으로 정상적인 방식으로 부실을 계산하면 은행들이 충당금을 엄청 쌓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충당금을 안 쌓게 해준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정상적으로 이제 돌려서 대출 이자를 안 갚으면 은행이 충당금을 쌓아라라는 정상으로 가게 되면 그만큼 긴축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렇죠. 예, 예. 예, 이런 식의 이제 대출과 관련돼서 한국은행이나 시중은행들에 적용했던 완화적인 기준을 다시 정상으로 끌어올리면 예.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 올리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과다하게 많이 썼던 정책들 이걸 조금씩 정상화시키는 형태로서 네,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 이제 그 중앙은행은 뭐 요 정도로서 하고 시장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서부터 길게 보게 되면 작년도서부터 종목이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최근에도 바뀌었습니다. 4월 달까지는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5월 달 들면서는 또 이 언택트가 좀 사라지고 이제 대면이 되면 어떤 주식들이 올라갈 거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행주도 올라갔고 항공주도 올라갔고 심지어는 야외 활동과 관련해서 또 음식료 주식 이런 것들도 올라갔고요. 또 아주 방어적인 주식들도 올라갔고 이런 형태로 좀 더 주식시장이 종목 내부적으로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을 지금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크게 이게 떨어질 시장이다, 떨어지진 않을 시장이다 이렇게 딱 구분해서 놓고 보면 예. 그러면 이제 지금은 떨어질 시장은 아니죠. 시장은 아니다. 예, 경기가 이제 계속 확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국면은 아니고 예. 그 뭐 올라가거나 횡보하거나 이런 국면일 건데 아니면 좀 조정을 좀 받거나 그런 경우인데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주도할 것이냐. 예. 예, 이게 뭐 전쟁에서도 먼저 치고 나가는 그 주력 군대가 있듯이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이 모든 종목을 갖고 다 하나하나씩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도주가 치고 나가면 그걸 따라서 움직이고 그렇죠. 주도주가 막히면 새로운 주도주를 찾고 이러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주도주는 IT가 주도주가 되면 상당히 좀 쉽습니다. 지수가 막 올라가는 게 그렇죠. 굉장히 쉽죠. IT 주식도 워낙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제 뭐 지금 반도체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이 걸려 있다 보니까 IT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종목들로 눈을 돌리는데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쭉 보게 되면 뭐 저기 제약 바이오 업종도 있을 것이고 자동차도 있고 그다음에 뭐 비대면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비대면 관련 종목들이 어쨌든 미국 쪽에서 사람들이 활동이 증가하면서 여기 좀 힘을 잃은 상황이고 자동차 관련주는 그 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좀 올라가려는 경향을 갖고 있고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이게 이제 그 조금 힘을 많이 잃고 있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주도주 역할을 하던 것 중에서 비대면하고 제약 바이오가 이제 주도주 역할을 못 하게 됐습니다. 예. 거기다가 삼성전자를 포함한 IT도 지금 주도주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종목들에서는 자동차 정도가 조정 많이 받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주도주 역할을 한번 해볼까 하고 나설 수 있고 나머지 좀 그거보다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밑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뭐 조선이다, 뭐 그다음에 해상 운송 이런 거, 그다음에 금리 상승과 관련한 금융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 종목군들로 잡고 있었는데 이쪽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예. 최근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만 2분기 들어오면서 금리 상승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금융주 쪽이 그렇게 힘을 못 받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쪽 뭐 그다음에 조선이나 해운 이쪽도 뭐 워낙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또 힘을 예. 못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종목군들로 보게 되면 훨씬 더 시가총액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계속 분산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지나고 나서 이 큰 종목들에서 실적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그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다시 이 큰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고 지금 현재는 보면 재료가 그냥 공백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요게 그냥 우리가 한번 전망을 해보면 2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런 상태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재료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만 될까요? 그 주식시장을 크게 유동성이 움직이는 시장에 돈이 많고 뭐 그래서 꿈을 꾸는 종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는 예, 그땐 참 주식이 재밌어요. 그렇죠. 예. 맨날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왜냐하면 그 기업이 주가가 얼마나 비싸고 싸고 이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그 뭐 예. 스토리가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뭐 테슬라가 뭐 화성에 간다더라 뭐 이런 것 가지고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호재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유동성장이 다 끝나고 실적 장세로 들어오게 되면 이 실적이라고 하는 게 맨날 알려지는 것도 아니죠. 예. 기업들은 실적을 중간중간에 그렇게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기 정도 단위로 발표를 하니까 이게 이제 실적 시즌이 아니면 별로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가 없어요. 예. 유동성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투자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보이는 거죠. 아이고 예. 뭐 테이퍼링도 할 거고 금리도 올라갈 건데 무슨 유동성이냐 중앙은행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관심을 안 갖고 어디 실적 좋아지는 종목들 없나 그랬는데 최근에 그런 게 이제 가령 조선이나 해운 같은 경우에는 실적 좋아진다고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 버렸단 말입니다. 예, 이게 그렇죠. 실적 장세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앞으로 어떤 꿈을 꿀 수 있겠는가가 아니고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오고 이게 뭐 한 두세 분기 정도 더 이어질 것 같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뉴스가 자주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그렇죠. 실적 장세에 들어가게 되면 주식시장이 좀 재미가 없습니다. 예. 네, 지금이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예, 지금이 재미가 없는 실적 장세에 들어가 네.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질문을 봤는데 질문이 거의 대부분 해외 주식시장 그다음에 해외 경제와 관련해서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일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송님이 이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미국의 금리 인상이 2년 후에 있을 거냐? 그러니까 2023년도 그때보다도 땡겨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금리를 두 개로 나눠서 봐요. 그리고 이
단기금리, 연방기금리는 미국의 실물 경제와 관련돼 있고 이거는 고용과 관련돼 있거든요. 근데 예. 고용은 아직까지 굉장히 안 좋습니다. 4% 초반, 4.2 정도까지는 저는 연방기금리 안 올릴 거라고 보는데 아직 6.1%예요, 실업률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연준이 약속한 대로 2023년까지는 안 올릴 것 같고, 예. 근데 장기금리는 그 기업들이 10년, 20년, 30년짜리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를 하는 건 아닙니다. 뭐 3년, 5년이기 때문에 이 장기금리 사실 실물 경제보다는 뭐 부동산 시장, 그다음에 이제 주식 시장 이런데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예. 지금 연준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 주택 가격이 너무 상승폭이 커서 장기금리가 좀 올려야 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걸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볼 때 연방기금리 실물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거를 지금 단계나 또는 2023년 전에 연방기금리 올리겠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이 자산 가격 관련해서인데요. 좀 전에 잠깐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정말로 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르게 상승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택 재고가 원래 한 3개월 넘게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에 1.4개월 정도로 과거의 평균에 보다도 절반 정도로서 줄어들어 버린 그런 그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락이 굉장히 지금 그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부담이 될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자산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시고 어떤 영향을 정책에 줄 거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테이퍼링 이야기가 본격화된 이유가 저는 이게 주택 가격 때문이라고 봐요. 2008년에 우리가 뭐 주택 시장의 버블 붕괴를 봤는데 그때 미국의 가구 평균 소득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평균 거래되는 주택 가격이 7배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도 거기 거의 그 근처에 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급등해서 7배 갔다가 이게 이제 5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또 다시 7배로 치고 올라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연준이 아차 잘못했는가 보다. 작년에 우리가 모기지 채권을 사서 모기지 금리를 떨어뜨리고 주택시장에 좀 화랑을 시키는 게 이게 생각과는 달리 너무 이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테이퍼링을 빨리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자산시장 전반을 이제 주가를 못 올라가게 하겠다. 저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고 예. 부동산 시장 지금 너무 핫한데 이거 막지 못하면 또다시 버블 붕괴 이런 데 아마 시달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택 시장을 이게 확실하게 좀 눌러놓기 위한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 안 하잖아요. 실업률이 높다 보니까. 그렇죠. 소득 증가는 극도로 낮은데 주택 가격이 확 치고 올라가는 이거는 버블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정책의 변경이 됐든 뭘 했든 가장 이 중점이 되는 포커스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체크팩트 분이 보내신 건데요. 원자재 가격하고 인플레 관련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금도 이제 가격이 상승했고 유가도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 인플레 쪽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 수요 쪽이 아니고 공급 쪽에서 발생한다고 하면 이거는 공급 사이드에서 뭔가 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예. 병목이 생겼든 아니면 공장이 잘 안 돌아가든 뭐 아니면 이제 그 캐내야 되는데 광산도 바이러스 확산이 심하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광산이 조업을 좀 늦췄다든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운임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싼 운임으로 수송을 하기가 원활하지 않죠. 또는 그 비싼 운임을 내고 이게 광석을 수출하게 되면 그 수입하는 나라에서 광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전반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전부 다 공급 쪽 요인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옛날같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제 시대의 대세일 때는 이 문제를 각국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서로 간에 네 편을 따지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가장 값싼 자원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내 편 것만 쓰다 보니 가격이 계속 치고 올라가도 계속 그것만 이용하려고 하고 저쪽 걸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컨테이너나 이런 벌크선 같은 경우에도 하역 작업이 워낙 그
이 시간이 지연이 생기니까 팬데믹 때문에 그렇겠죠. 이게 이제 뭐 한 달이면 여기서 채굴 해가지고 공장까지 가던 게 3달씩 걸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아마도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지금 좀 쉬어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예. 이게 다시 떨어진다기보다는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미국이 뭐 논란은 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뭐 2조 달러에서 1조 달러로 규모를 줄인다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뭐 어쨌든 인프라 투자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의회가 조만간에 이걸 승인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원자재 수요가 또 증가하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그게 인플레이션을 미 연준도 크게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미 연준도 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까지는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정도 올라가려면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5차 원자재 슈퍼 사이클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보면 뚜렷이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굉장히 힘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상태이거든요. 미국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 주식시장 상승이 뭐 2개의 단계를 거치든 3개의 단계를 거치든 이런 국면이 있습니다. 정말 좀 재미가 없고 예. 그 실적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것도 뭐 매번 그렇게 그 화끈하게 나와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뭐 대충 시장 예상과 비슷하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이 뭐 한 달에 주가 상승한다고 한 게 결국은 한 뭐 1%. 예, 그렇죠. 예, 치고받고 해가지고 나중에 전부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연간으로 따져보면 뭐 한 5%에서 10% 주가 지수로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시기가 지금 같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올해 연초까지는 상당히 잘 달려왔습니다만 그 이후로부터는 이 현저하게 속도가 낮아져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전에 좋은 거를 미리 선반영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조금 당분간은 아무튼 이런 국면 자체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